우리의 제도는 이런 인구 구조가 있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구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 바뀌어야 돼요. 중년에 껴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는 나빠지거든요. 특히나 저성장까지 들어오면서 잠재 성장률까지 낮아지면서 이분들이 숫자도 많은 데다가 사실은 고임금 구조다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고용도 이제 비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임금을 주는 연공형 체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에 이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우리 임금 피크제가 잘 안 통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낮아진 임금이라도 장기 안정적인 방식으로 익숙한 공간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기업이 그걸 유도할 수 있도록 또 정책 단위에서 보조금과 지원금을 통해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까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가져야 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노후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연금만으로 노후 준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준비가 늦은 5060 세대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후소득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뭐가 되거든요. 있나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적 이전, 바로 연금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힘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사적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 용돈입니다. 세 번째가 뭐 가장 좋은 거죠. 근로소득이 있고요. 네 번째가 우리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축적소득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게 있어요. 자, 문제는 이 5가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적 이전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면 사업소득이었어요. 사업소득이 뭐냐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흔히 얘기하는 창업하는 치킨집. 것들이죠. 예, 치킨집 창업 이런 것. 근데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가계금융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에 늘어난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공적연금입니다. 바로 공적 이전, 우리 연금소득이 늘기 시작했어요. 1700만 선배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수급기간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이분들은 만획 조건을 그래도 그전 세대보다는 좀 많이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 이전이 소위 국민연금의 그 기여도가 그 이전 선배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근로소득이 늘었어요. 우리가 60세에 은퇴하고 그만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만두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멕시코 다음으로 고령근로가 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일이죠. 이제 뭐 내용은 굉장히 슬퍼요. 아직까지 슬픈데 어쨌든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72세가 돼야 근로 현장에서 이제 완전하게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72세 정도가 되면 75세가 보통 우리 유병 연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이제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벌 수준까지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 근로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열등하죠.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근로소득이 좀 늘어난 방식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하고 국민연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2가지 특징인데 이게 비교적 장기 안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적 이전만 하더라도 자녀한테 받는 거니까 지금쯤은 뭐 스태그라든가 디플레라든가 본인 자녀들의 본인 노후도 사실 생활도 어려운 판에 뭐 용돈까지 주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은 더 어렵죠. 사실은 이 2가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늘어나면서 장기 안정적인 방식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자, 문제는 우리 1700만의 요즘 어른들입니다. 자, 지금 50세부터 70세 구간 딱 그 새에 끄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이러니컬하게 재미난 건 뭐냐면 소위 늘어났던 근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불확실성,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연령이 한국은 50세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대학 졸업하고 혹은 졸업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진입해가지고 첫 번째 직장, 가장 오래 다니는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대, 우리 뭐 이런 조사도 합니다. 한국은 49세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만 하더라도 거의 그만뒀다는 얘기 되죠. 그러니까 49세부터 72세 정도까지가 뭐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 지금 껴있는 5060 세대 어떻게 해야 되는 딱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거나 할 겁니다. 그런 식의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정책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중장년의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것들, 즉 요즘 어른들이 부모 경제학의 구매력으로 사실 돌아가려면 끊임없는 소득들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교수님이 72년생이니까 지금 54살. 예, 신세십니다. 주변 지인들은 친구 나이 때 지인들은 다 이제 공직 이런 교수님 같은 직종에 안 계신 분들은 다 그만뒀나요? 처음 사회에 진입할 때 직업의 패턴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뭐 사업을 시작했던 친구들은 자기 사업이라면 계속 가는 거고요. 예. 뭐 직장실, 일반적인 뭐 셀러리맨 뭐 공무원도 아니고 이렇다면 사실 그만둔 친구도 꽤 많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되냐? 명확합니다. 이 5가지 포트폴리오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뭐 마인드가 X세대니까 마인드가 선배 세대와 달리 회사의 미래와 나의
미래가 같다라는 동일시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직장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통해서 한 23, 4년 이상 72세에 진짜 나올 때까지의 이 근로소득의 환경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지막 투자, 마지막 기회, 마지막 활용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벌리는 방식, 즉 근로소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의 가능성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연금과 관련된 이슈 굉장히 좀 다양화해야 될 겁니다. 본인들의 근로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근로 능력이 또 단절되는 시점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연금소득 아니면 세 번째 이제 자산소득이 될 텐데 자산소득도 조금 더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어쨌든 좀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노후 준비에서 그러면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요? 관계죠. 관계죠. 인간관계 말씀하신 거겠죠. 특히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복지제도는요, 보완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이런 단어로 사실은 설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복지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복지가 뭐냐면 사실은 일자리예요. 돈만 벌면 복지는 필요 없습니다. 상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뭐 복지할 때 앞에 있는 단어만 넣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산을 축적해야 될 이유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사회에 진입할 때 가장 큰 거, 우리 결혼할 때 조건들이 있어야 될 거. 첫 번째가 주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는 말 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거복지하고 나서 이제 애기들 기르고 본인 몸값 기르려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가 나오고요. 아파서 병원 가면 제대로 대접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복지가 나와요. 마지막 노후복지가 나오고, 물론 많은 복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리스크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이 리스크를 정부가 다 해줄 수 있으면 우리는 돈을 안 모아도 됩니다. 이게 북유럽 국가들이죠. 대신에 이걸 국가가 안 해줄 테니까 니네가 다 알아서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국가가 우리 앵글로색슨형, 바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적게 걷어요. 세금 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적게 거둘 테니까 필요한 건 네가 사라는 얘기거든요. 한국은 어떠냐? 옛날에는 이걸 다 가족이 대체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복지 이슈, 아까 얘기한 이 네 가지 이슈는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엄빠가 지금 무슨 책임을 진다고 자녀들한테 집을 해줘야 되냐, 전세를 해줘야 되냐, 이게 다 가족 복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서구에서는 20살 되면 독립하는 거죠. 원가족과 1차 가족과 2차 가족의 분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한국은 분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나 개인 하나가 있고요. 나의 이슈는 일단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복지 이슈. 그리고 안 되면 나 바로 옆에 가족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건 가족이 해줍니다. 여기 가족 복지에. 가족이 안 해주면 친족이 해줘요. 친족이 안 해주면 마을이 해줍니다. 마을이 안 해주면 사회가 해주고, 사회가 해주면 해외가 해주고, 이런 식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복지의 이슈를 커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일단 처리가 안 되면 가족이 도와주는 방식. 이게 너무나 당연시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족이 의탁해가지고 많은 이 복지 이슈를 풀어왔죠. 대표적인 게 자녀의 부양과 노년의 부모님의 봉양을 교환하는 대가족 제도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둘 다 따로 맡기면 시장화를 하면 다 돈이에요. 근데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은퇴하신 아버님들이 이 막 태어난 손자, 손녀들을 자연스럽게 봐주면서 세대 간의 역할 논리를 해준 거거든요. 시장에서 사지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이 교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족의 존재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사야 돼요. 우리가 노후 대책 핵심이 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살아야 되고 가족은 계속해서 줄어들 텐데 2차 가족으로 분화하면 그 친구들도 바쁘게 살 테고, 또 우리 원가족인 우리 부부죠. 부부 중에 한 분이 만약 돌아가시면 결국 누군가는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는데 삶은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이 여러 가지 복지 이슈는 늘 발생할 겁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다르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시장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가족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중년 캥거루족의 귀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죠. 뭐냐면 과거의 전통 대가족으로서의 시장화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하는 동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족의 기능을, 비단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의 기능을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조금은 민감한 질문을 드려보면, 이게 지금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가족을 대체하는 요소가 있다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는 게 약간 예전에는 완전 필수의 영역에서 선택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결혼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애를 낳아야 한다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젊은 시절에 사실 없으면 편하죠. 내가 결혼 안 하고 30, 40대 놀면 편하죠. 그럼 나이가 들어서 돈 소득도 올라가는 40대 애가 없으면 얼마나 좋은 곳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예를 들면 50대, 60대예요. 내가 이제 애를 놓고 싶어요. 이제는 의미를 깨달았어. 이미 사실 그때는
아까 전에 교수님이 이제 가임기 나이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힘든 나이로 가잖아요. 그때는 깨달아도 이제 가족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빠지는데 노후 준비에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이라 말씀해 주셨고 또 요즘에 이제 방송 같은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결혼은 선택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요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리해야 될까요? 자녀는 놓는 게 아니고 낳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에도 자녀를 얘기해 자, 정확하게 뭐라고요? 자녀는 낳는 겁니다. 낳는 거. 제가 놓는 게 아닙니다. 표준말이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낳는 거. 가족이라 이런 단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책 제목입니다. 가족이라는 병. 뭐냐면 가족은요 어마무시한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기성세대이고 뭐 1700만의 요즘 어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당연히 가족을 구성을 했고요. 저만 해도 이제 자녀 둘이 있으니까 표준 가족에 이제 해당합니다만 그래요. 온갖 뭐 풍파도 많고요. 또 반면에 또 어마무시한 또 영광 또 행복도 많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그럼요.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봐도 저는 가족을 구성하기 잘했다고 봐요. 물론 시대도 잘 태어나서 뭐 인플레 때 그죠? 뭐 소위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크게 언제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가족을 구성하는 거는요. 뭐 우리가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DNA 속에 본능 속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후속 세대들도요 가족 구성하고 싶어해요.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연애하고 싶어하고 자녀 낳고 싶어요.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얘긴즉슨 그런 본능조차 발휘할 수 없도록 또 혹은 고민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성세대도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기쁨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인애들은 해놓고 우리 밑에 후배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의향 조사들을 해봐도요. 20대, 30대 저도 뭐 수업 때 이렇게 심심할 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어떻게 결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뭐 자녀를 낳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하면 뭐 미묘하게 그 저학년일수록, 즉 1, 2학년일수록 그 희망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현실을 더 잘 알고 막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런 상황 가면 아유 지금 눈앞에 뭐 취업 바빠 죽겠는데 뭐 뭘 그걸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의향, 희망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족이고요. 더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각종의 수혜, 가치, 편익들이 존재하고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경제학이라는 것들을 이걸 늘 막 투입 대비 산출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확실하게 변한 거는 뭐냐면 똑똑해진 젊은 친구들이 이 경제학적 사고 현상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비용 대비 얻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어느 순간부터 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옆에서 굳건하게 버텨주고 나의 행복이 같이 가는 동반자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가족을 하나 구성했을 때 생애 전체에 걸쳐 있어가지고 인풋이 얼마인데 아웃풋이 얼마일까라는 느낌들. 물론 그렇죠.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정성적인 행복과 관련된 이슈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까지 이 쪼들리는 삶들이 사실은 젊은 친구들 굉장히 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가족 없는 노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기성세대 포함한 우리 후속세대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가족을 구성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즉 희망과 현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1700만의 요즘 어른들의 인식 전환 그 속에서의 제도적인 변용을 통해서 후속 세대들이 가족을 결성해도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이게 1700만들의 책임이자 역할이자 기능인 거거든요. 그거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700만을 주목하자는 이슈인 건데 그렇게 된다면 가족 없이 늙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지의 파탄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죠.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돈 있는 거와 같이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장점이고요. 어마무시한 심리적인 어떤 그 안정감을 주는데요. 이거는 시장에서 구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의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가족을 구성하는 거가 자연스러워지는 사회. 그렇다면 출생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요즘 젊은 친구들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건 압니다. 아는데 가족을 결성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껴있는 과정을 또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의제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유사 가족이죠. 핏줄이 섞이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을 대체해주는 사람들 옆에 두는 방식들. 반드시 가족이라는 게 혈연이 전제되는 방식이 아니고서라도 옆에라도 사실상 그 기능을 대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 부분 버프존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시대의 트렌드다, 새로운 유행이다라고 그냥 보고 넘길 게 아니라 오죽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런 어떤 그 빈틈이죠. 이 사각지대의 가족의 기능들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 절절함을 사실은 선배 세대 정책 단위에서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정도.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사회는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 위의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당장 시급한 게 젊은 친구들이 가족을 결성하는데 리스크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이게 것이다. 개개인 몇 명의 문제면 그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개인이 굉장히 많다면 사회와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더 젊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 120세 세대로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100세 시대 살아갈 일하는 노년 세대에게 필요한 그러면 준비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하는 조건들이 완비가 돼야 됩니다.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 특히나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정년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이제 갈등 구조라고 할까요? 딜레마가 꽤 있는데 특정 연령까지 일하고 나서 당신은 정년이 됐으니 이제 은퇴하세요라는 방식인 거거든요. 이거는 뭐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계속 남지 못하고 피부양 인구로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한국이 대표적인 거죠. 65세가 되면 이거는 뭐 이런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빼박 생산 가능 인구에서 피부양으로 넘어갑니다. 한 2년 전에 586 개띠가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우리 국민연금 개혁 이슈, 그다음에 지하철 공짜로 타는 이슈.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로 비용을 부담하다가 갑자기 이걸 받는 사대가 1년에 80만씩 늘어나니까 굉장히 큰 구조의 어떤 이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이슈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평균 연령이 한 64, 5세가 되는 시점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것도 또 끊임없이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에게 그 일자리를 바톤 터치해서 줘야 되는 어떤 어떤 효과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정년 제도인데 지금은 밑에가 없어요. 이제 막 예를 들어 70년 100만이 예를 들어 한 10년 후가 되죠. 65세로 진입하면 이때 들어가는 친구들이 20만이 들어가거든요. 100만의 생산 가능 인구로 계속 남아야지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이분들이 그냥 기계적인 이유로 위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연금 주세요. 또 그러고 일 안 하시고 바깥에 안 가면 또 아프거든요.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뭐 쓰게 되죠. 이렇게 되면 또 사회에 뭐 이렇게 하던 비용도 많이 유발시키고 많이도 아니고 그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도는 이런 인구 구조가 있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구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기 힘든 게 이미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걸 빼앗아 가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꿔줘야 되는 것들. 그 중간에 1700만 요즘 어린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대로 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기가 되고 갈등들이 됩니다. 하지만 요것들을 잘 활용하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평생 근로라는 아이디어가 상식이 돼야 돼요. 뭐 이런 표현이죠.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돌아가시는 모델. 이게 사실은 특수한 모델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병들고 아프니까 병원에서 어느 순간 돈 이게 아니고요. 오늘까지 열심히 밖에 나와서 일하시고 돈 월급도 받고 하다가 한 며칠 이렇게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모델. 이게 사실은 굉장히 표준적인 모델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희박해요. 지금의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이거밖에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중년에 껴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는 나빠지거든요. 특히나 저성장까지 들어오면서 그렇죠. 잠재 성장률까지 낮아지면서 이분들이 숫자도 많은 데다가 사실은 고임금 구조다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이런 얘기 제가 이제 평생 고용이라고 표현하니까 왜 정년 연장이라고 안 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고용과 정년 연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년 연장은 일부의 개념에 불과하고요. 평생 고용은 정년 연장이 그냥 계속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분들이 고임금 구조니까 뭐야 그러면 뭐 1700만 자기가 1700만이니까 뭐 1700만 더 오래 일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전제 조건 하나 붙어야 돼요. 이 구조 때 만들어진 고용 구조가 바로 정년 제도인데 이 정년 제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임금 제도거든요. 어떤 제도? 바로 연공 서열형 임금 제도예요. 즉 나이가 들수록 암묵지라고 표현하죠. 이 숙련과 관련돼 있는 값어치를 플러스 알파로 계속 얹어줬거든요. 그건 옛날에는 기업이 돈을 벌고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나 능력이 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이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고용도 이제 비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임금을 주는 연공형 체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혹은 평생 근로의 대전제는 뭐냐면 연령 차별적인 임금 제도로의 개편 이후에 이 작업이 시작돼야 돼요. 결국 연령이 많다고 임금을 더 주고 연령이 적다고 임금이 낮은 이 방식은 그러니까 이 방식이 조정이 있은 다음에 평생 일할 수 있는 맥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일 더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생산성이 높을 확률은 높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중대재해작업장 사례처럼 몸이 힘들어지니까 막 이렇게 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중립적으로 보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재미난 거는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들 이게 나이 많은 연공서열에 이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우리 임금 피크제가 잘 안 통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다만 이유로만 왜 자꾸 임금을 깎아라는 건데 그건 사실 옛날의 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줘야 되고 더구나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안 해주고 본인들 나가시죠. 72세가 될 때까지 네. 단기 주변부에 굉장히 주변부에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임금이라도 장기 안정적인 방식으로 익숙한 공간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들.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데 기업이 그걸 유도할 수 있도록 또 정책 단위에서 보조금과 지원금을 통해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까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가져야 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저도 평생 유튜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까지 하고 있으면 거의 한 25년은 더 해야 되겠네요. 평생 불러주는 걸로. 예. 그때까지 함께 계시는 걸로 하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럼 이제 오늘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 이제 교수님의 신간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가지만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도 개편입니다. 네. 뭐 제도 개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벙벙한 단어인데요. 뭐 간단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면 제도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선진국 시장의 작동 원리, 질서가 개도국의 질서예요. 이게 젊은 친구들에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편익으로 가고 있어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진분수의 인구 구조가 유지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만든 각종의 제도, 대표적인 게 우리 복지제도, 조세제도, 행정제도, 산업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출생하는 분들이 20만이고요. 70년 개띠가 100만이에요. 그 위에는 58년 개띠도 80만입니다. 완벽하게 역전됐는데 이 두 개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빈틈들이 있습니까? 위는 위대로 불편하고 밑은 밑대로 불편해요. 이것들을 바꿔주는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도라는 것이 이 시기상 타임 좋게 이렇게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늘 엇박자는 있죠. 하지만 엇박자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바로 정책의 묘미고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잣대가 되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 바로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인구 구조는 한참 전에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 너무 늦게 움직이고 있어요. 더 이상 사실은 뭐 2%의 잠재 성장률을 만든 이유도 어쩌면 기계적으로 떨어졌다면 여전히 한 4, 5%를 갈 수 있을 텐데 빨리 떨어진 이유도 이 미스매칭과 관련되어 있는 구조 전환들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우리 대선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뭐 중임제 한다, 뭐 개헌 얘기 나온다. 이게 뭐냐면 정치 체제에 대한 제도 교육인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87년도에 만든 거가 지금 안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정치는 그렇게 하면서 왜 밑에 있는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이 동량들이 답답해하는 이슈를 왜 안 바꿔주냐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방향만 정하면요. 굉장히 쉽게 갈 수도 있어요. 대신 이해 조정과 관련돼 있는 반발이나 저항이 두렵고 힘들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 거 없이 사회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수님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가, 사업자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애정어린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여기 이제 불려 나온 이유, 또 책과 네.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한국 사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든 사회가 다 문제는 있죠. 네.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데에서 해법을 가져와서는 해결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결국 원인이 있는 곳에 해법도 묻어져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결국 뭐 현장에 많은 개혁, 혁신의 과제는 있는 것이죠. 자, 인구가 위기랍니다. 동의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인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 인구 구조의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피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속에서 혁신의 가능성은 감쇄가 되면서 한국의 성장의 동력은 줄어들었다는 게 아마 전체적인 맥락이라면 자 그럼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피부양 인구를 줄이면 되는 것이고 또 전체 총량이 줄어들면 질적 1인당으로의 생산성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표면 위에 드러나 있는 이슈가 아니라 밑에까지 들여다보면 사실은 위기가 셀수록 기회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업 비즈니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연령 산업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그래도 편안한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쭉 사업을 해왔다면 그래서 사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편하게 다가오신다면 오히려 그 불편의 감도와 정도가 사실은 그만큼의 시장의 조성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가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인구가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를 풀 수 있는 기회의 해법도 결국 인구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구 한두 커플만 더 까서 들어가서 보면 분해해서 보면 어쩌면 굉장히 좋은 도전의 기회도 많다라는 거고요. 더 고무적인 것은 0.75, 0.72라는 이 어마무시한 출산율,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이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이 승부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잘 만들면
어쩌면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었듯이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도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인당 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작동 모형을 만들어서 이거를 일론 머스크한테 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에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선제적이고 미세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경제 혹은 능력 있는 강소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출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위기로만 보지 말고 위기를 뒤집어서 기회로 보는 심미안을 갖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 작가님이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 보시는 분 대부분은 개인이니까요. 개인 분들에게 뭔가 인구 구조 또 노후 준비 얘기하시니까 진짜 뭔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인구는 위기입니다만 기회입니다. 각종의 방식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개별적으로 미래에 혹은 현재에 닥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기회, 출발, 트리거로서도 인구 구조로부터 그 힌트를 찾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잠재적인 가능성과 실체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결코 악재가 아니에요. 즉 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자의 본업에 하나씩 연결시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자세한 이야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 요 책 보신다면 교수님의 인생 지금 인구 관련된 연구 몇 년 하셨죠? 20년. 네, 20년 동안 쌓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책값이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인플레이션 여기도 있긴 했구나. 네. 하지만 이모 선생님 사실 저는 책값은 아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먹는 술 한 잔 그런 거는 사실은 날아가는 거지만 책에서 쌓인 인사이트는 내 인생에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책 보신다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전현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